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쿠팡에서 사실상 전 국민에 달하는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도록 사태 파악도 못하는 데다가 피해를 축소하는 말바꾸기와 진정성 없는 사과문 때문에 지켜보는 고객 입장에선 더 착잡한 마음이 들죠. 최근에는 새벽 배송 금지를 두고 고객들의 반대 청원까지 등장할 만큼 쿠팡은 우리 생활 곳곳에 밀착된 플랫폼인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불편한 마음이 따라오고요. 바로 그 지점을 잘 알고 있는 쿠팡은 이용자들의 그러한 생각을 잘 읽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해외에서 상장하고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회사가 정작 자국 고객들의 정보를 다루는 수준은 이 정도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건 쿠팡만의 문제도 아닌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이런 일을 제대로 수습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생활 속의 법 시간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또 생계형 운전자의 음주운전 관련한 사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오늘은 이 과일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정한 이 과일의 기념일인데요. 올해 이 과일 기념일이 1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 과일 하면은 제주도가 떠오르고요. 겨울철을 대표하는 과일이기도 한데요. 앉은 자리에서 몇 개씩 까먹는 새콤달콤한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만 해도 침이 고이네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 기술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과 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이건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스템은 농장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 정보와 작물 재해 예측과 그리고 재해가 예상될 때 필요한 대응 조치를 문자, 알림톡, 외통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농업인들이 기상재해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맞춤형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합니까? 네, 전국을 사방 30m 단위로 아주 촘촘하게 격자화한 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여러 기상 정보를 각 지점의 고도, 지형, 지표면 상태에 맞춰서 단시 분석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토지 대장에 등록된 거의 모든 농장 단위까지 상세한 날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네, 지금은 4만 2천여 농가가 이용 중이고요. 농장별로 기온, 강수량, 습도, 일사량 등 총 11종의 기상정보를 받을 수 있고요. 기온은 최대 9일, 그 외 정보는 4일 전까지 예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전면 개방했고요.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이지, 농사온, 농협의 오늘 농사 등 다양한 민간 공공서비스와 연계해서 어느 경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작물재 예측도 포함되고 있다고요. 네, 단기간에 피해가 발생하는 고온해, 저온해, 동해, 풍해, 이수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이상 기상으로 나타나는 가뭄해, 습해, 일조 부족 4개까지 예측 가능하고요. 제2형은 주의보 경보 형태로 미리 알려드리고요. 고온해, 저온해, 동해 4개는 최대 9일 전, 가뭄, 습해, 일수해, 수해는 최대 4일 전에 예보합니다. 그리고 재해가 예상되었을 때 작물별 재해 유형별로 사전, 즉시 사후 단계로 나누어서 어떤 조치를 하면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농가에서 바로 활용하시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인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요. 올해 조사 결과 평균 8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021년부터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농작업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상기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쌀쌀한 날씨에 건강차 한 잔 마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흑호라는 발화 보리차 제조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흑호가 어떤 보리인가요? 네, 흑호는 검정색 껍질을 가진 두 줄 겉보리인데요. 색이 짙은 만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농촌진서에서 분석했는데요. 일반 보리에 비해 항산화력, 총페놀성 화합물 등과 같은 유익 성분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항산화력이 높다는 게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네, 항산화력을 나타내는 DPPH 소거능을 기준으로 보면 황색 보리는 37.3%, 검정 보리는 39.6%, 검정 보리로 만든 메가는 44.1%였습니다. 즉 발화시킨 검정 보리 메가가 가장 높은 항산화 능력을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기능성을 잘 살리기 위한 제조 공정도 따로 개발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능성 선물을 유지하면서 맛과 색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공정을 만들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보리를 충분히 말린 뒤 14도에서 18도에서 발화시키고 싹과 뿌리를 제거한 뒤 240에서 260도에서 볶아 풍미를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로 추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깔끔한 향의 메가차가 완성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겠네요. 네, 첫 번째는 검정 보리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점, 두 번째는 바로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형태로 기술을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국산 보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하고 기술 이전이나 제품화도 적극 지원해서 지역 농산업 활성화에 국민 건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핵심 농작업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 햇빛이 부족하고 또 추우면 딸기의 생육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관리가 필요하죠? 네, 7월 온실에서 재배되는 딸기는 수확기에 기온이 낮거나 햇빛이 충분하지 않으면 수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형 가실이 늘고 품질도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습도가 높아지면 꽃 받침이 마르거나 끝이 타는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요. 수종벌도 활력이 떨어져 활동량이 줄어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맑은 날 오전 벌의 움직임을 간단히 점검해 보는 게 좋은데요. 5분 동안 관찰했을 때 벌 출입량이 2마리 이하라면 벌통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 벌통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실 환경은 낮에는 30도 이하, 밤에는 5도 이상, 즉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습도는 환기팬과 유동팬을 활용해서 낮에는 50에서 60%, 밤에는 90에서 100% 수준을 맞춰주시면 좋고요. 특히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아지면 온실내에 그늘진 곳을 중심으로 제피 곰팡이병과 꼭 곰팡이병이 쉽게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땐 감염된 부위를 바로 제거하고 약재가 신분 전체에 고르게 묻도록 꼼꼼하게 방지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사건들과 법률 쟁점, 우리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살펴보는 생활 속의 법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앞서 쿠팡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네. 쿠팡 사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5개월이 지나서 사태 파악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4천 명 유출이라고 했는데 3천만 명 이상이 유출이 됐고요. 사과문도 뒤늦게 보이지 않게 띄었더라고요. 이 논란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5개월이 지난 상태면 그 사이에 누군가는 피해가 발생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리고 5개월이 지나도록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된 것은 사실 회사가 쉬쉬했는지 아니면 뒤늦게 발견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이걸로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스팸 문자라든지 이렇게 연결될 수는 있는데 확실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요 내용들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3천만 명이라면 전 국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성인 기준으로 보면요. 네. 그리고 쿠팡이라는 그 플랫폼이 약간 특징이 배달하고 또 음식 배달까지 포함하면 공동주택에 어떤 들어오는 그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개인의 피해 물론이고 또 공동주택의 어떤 들어가는 입구의 어떤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민간과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지금 현재 원인 분석에 나섰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게 내부 직원 소행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앞으로 정부 조사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처분을 위해서라도 뭐 사실관계를 파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일단은 그 유출자를 파악을 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네. 왜 유출을 했는지 공범은 있는지 뭐 요 유출과 관련된 사용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병을 확보했을 때 또 도주 우려라든지 뭐 증거를 인멸할 우려라든지 뭐 죽어 사는 곳이 일정치 않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라도 이 부분은 강제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규명되는 절차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뉴스도 지난 4월에 발생한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일주일 전쯤 그 피해 고객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이 나왔잖아요. 업체가 그걸 거부를 하면서 소송이 불가피해졌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 주목할 법적 쟁점이 뭘까요, 변호사님? 네, 일단 유심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회사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 유출이 과연 어떤 범위에서 일어났는지는 법적 책임을 어떤 수준으로 져야 할지 여기와 관련해서는 쟁점이 될 수 있고요. 또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등한시하거나 게을리했을 경우에도 책임이 좀 늘어나겠죠. 네. 이 유심이라는 것은 사실 요즘 세상에선 전부입니다. 여기 가입자였던 개인정보가 다 있는 그렇죠. 거죠. 신원이라든지 전화번호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심 같은 게 뭐 유출된다면 명의도용 위험은 물론이고요. 이게 금융과 관련된 금융사기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과 같은 사례를 계기로 해서 유심과 같이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런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는 다 같이 머리를 같이 맞대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위가 1인당 30만 원,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해라라는 권고를 내렸는데 SKT가 이를 거부를 하면서 조정이 불성립이 됐잖아요. 이런 조정안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일단 이런 분쟁 조정 절차라는 것을 이제 대체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다. 그래서 영어로 약자로 AD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뭘 대체하냐면 판결을 대체할 수 있는 유연한 분쟁 해결 수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예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있으면 그 분쟁을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권고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조정안은 법원의 판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증거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딱 결론을 내려주거든요. 근데 이 분쟁조정안은 당사자가 이걸 받아들일지 아닐지 이 수락할지 여부를 조금 자유롭게 선택권을 줍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쌍방이 모두 다 수락해야 돼요. 한쪽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된다면 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한계로 뭐 지적이 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 조정이 만약에 수락이 쌍방이 다 수락을 하게 되면 네. 조정서라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정서를 문서를 작성하면 법률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소송을 하는 중에도요. 네. 당사자 쌍방이 합의를 해서 화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락을 쌍방이 하게 되면 이렇게 강한 효력을 주어지지만 만약에 한쪽이라도 이제 거부를 할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들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락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강제적으로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SKT가 거부를 했으니까 민사소송 단계로 가는 거죠. 그렇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민사소송을 한다면 배상 가능성 어느 정도일까요, 변호사님? 일단 그 위자료 위주로 청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상 손해를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스팸 문자를 최근에 10개의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유심과 연관됐다라고 명확하게 입증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고려해서 법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네.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는 일단은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이 피해자가 뭐 당신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었어요라고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에서는 300만 원까지는 이 상당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따라서 법정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위자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기의 잘못이 없다. 이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로 법을 마련해두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SKT는 그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다만 이제 고의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과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유심이라는 민감 정보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출로 갔기 때문에 그 면책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자료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위자료는 정신적인 어떤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위자료와 관련해서 과거에 보면 카드사 대규모 유출된 사례라든지 네. 뭐 게임사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사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뭐 개개인한테는 너무 작다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또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회사의 어떤 존속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고려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별로 뭐 10에서 30만 원 정도 수준이 아직까지 인정됐던 선례로 보면 됩니다. 아, 그런 선례가 있었군요. 네. 그럼 비슷한 수준으로 위자료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요즘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서 심란한데 집단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이게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실제로 보면 좀 다르죠. 왜냐하면 개인정보 유출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만요. 그 원인을 보면 유출 경위가 조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SKT 같은 경우에는 해킹으로 해킹이었죠. 그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간혹 이제 내부자가 유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쿠팡 사례 같은 경우 물론 지금 현재 수사를 내부자 더 수사에 해봐야 대한 되겠죠. 건. 그래서 네. 유출을 하기 위해서 직원 채용 근로를 가장한 건지 여부는 파악해야 되겠지만 간혹 내부자가 이것을 유출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제 단순 관리 소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네. 유출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원인은 이렇게 다양한데 유출된 정보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민감 정보, 유심과 관련처럼 정말 민감한 정보일수록 책임은 무겁고요. 유출된 경위는 어떤지, 규모는 어떤지, 이게 유출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로 이 구제 노력을 했는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법적 평가도 다르고 위자료 수준이라든지 손해배상 범위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제 법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되고 결론을 내겠지만 오늘 언급되는 SKT 사례라든지 쿠팡 사례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변호사님 피해자 입장에서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비밀번호 바꾸는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다른 서비스에도 만약에 유출된 거는 예를 들어서 쿠팡이었지만 내가 그냥 모든 그 플랫폼과 관련돼서 비밀번호를 똑같이 쓴다라고 그런 하면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불편도 위자료를 청구할 때 내가 이렇게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요즘은 개인정보가 단순히 개인정보가 아니잖아요. 신용카드라든지 은행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다 이제 연관이 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적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상하게 갑자기 본인 인증 요청이 온다거나 선뜻 응하시면 안 되고요. 금융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일단 한계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그 집단 소송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은 없어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게 증권과 관련된 그 소송에서는 집단 소송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일반 민사 소송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또 유의하실 점을 말씀드리면 네. 집단 소송이 이제 광고나 법률사무소들의 광고나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해당 대리인들이 정말 그 능력과 실적이 있는지도 사실은 조금 검증해 보시고 신중하게 소송 제기하시는 것 좋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사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말 음주운전이 많은 시기인데요. 한 장 정도 마셨는데 괜찮겠지, 또 집 앞이니까 괜찮겠지 이러면서 음주운전하는 것도 경각심을 줄 사건인 것 같습니다. 생계형 운전자가 100m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인데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또 이게 과도하다. 그래서 법원이 구제해줄까 이렇게 큰 관심을 끈 사건인데요. 우선 사건의 경위와 현재 법적 쟁점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사건은 뭐 음주 운전과 관련된 사건 중에서 이제 생계형 운전자라고 하면 이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배달 일이라든지 택시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네. 이 면허와 관련해서 이 면허를 박탈당하게 되면 사실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 가능한 분들인데 문제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8%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았네요.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리는 100m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 지금 파악이 됐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형사처벌을 하고 또 이 사안의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실제로 불렀다가 이게 잡히지 않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이런 경우에
짧았고 거리도 짧았고 생계를 잃을 위험도 있고 또 대리운전까지 불렀지만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됐다. 네네. 좀 선처를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안이었죠. 이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법적 근거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그런 아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8이었잖아요. 네. 이거는 면허 취소 수준인 거죠? 그렇죠.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8% 기준으로 그 이상은 면허 취소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정지로 가겠죠. 그다음에 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이 면허 취소와 정지와 별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범인 경우에는 이제 약식으로 이제 벌금만 이렇게 납부하게 되는 취지로 약식 명령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이 반복되거나 조금 중한 사안의 경우는 실제 법정에 나가서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까지 받아야 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죠. 특히 최근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비난의 강도가 굉장히 높죠. 네. 국민들의 여론도 물론이지만 법정에서 법원마저도 굉장히 엄격하게 엄중하게 이 사안을 보고 가급적이면 처벌을 강하게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처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음주운전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벌금이 감경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정 문제에서 민사, 형사 구분되고요. 그다음에 형사재판은 사실 국가가 갖는 형벌권, 그러니까 잘못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범죄자에게 징역이나 벌금이나 여러 가지 형사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 형사처벌을 하는 과정이 바로 재판이고 이 내용이 이제 그 법에 규정된 처벌을 하는 형사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정처분은 한번 면허증을 한번 꺼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뭐 2종 보통이라든지 1종 보통이라든지 이 면허를 받으셨을 거예요. 네네. 그럼 이것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거를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박탈하겠다.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이제 행정 책임입니다. 행정상의 책임. 그래서 만약에 요 내용을 다툰다면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좀 선처를 바라거나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거나 뭐 이런 내용으로 주장하는 재판이 될 것이고 네. 행정 재판의 경우에는 면허를 이렇게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뭐 박탈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뭐 재량권을 뭐 너무 과도하게 행사한 거다. 좀 과도하니까 이것을 좀 취소해달라. 이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니까 피고인은 아까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사유가 혹시 정상 참작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나요? 이 대리운전과 관련돼서 그 요즘은 많이 이제 법정에서 이야기가 되죠. 실제로 뭐 몇 번을 불렀는데 안 잡혀서 그냥 끌고 왔어요라는 분부터 또는 정상적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했는데 주차를 자기가 하겠다 꼭 아니면 집 근처에 왔을 때 아유 뭐 가시라 뭐 내가 알아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법정에서는 어떨까요? 이 내용이 대리운전을 불렀으면 끝까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서 주차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고 실제로 불렀다가 안 잡히면 그냥 택시를 타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로 내가 직접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정당한 사유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피고인이 운전을 못하면 생계가 끊긴다고 호소를 했잖아요. 이런 개인의 사정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주 예전에는 사실은 생계곤란과 관련해서 이것을 좀 감해주는 그런 내용들의 재판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정소송 결과는 솔직히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생계곤란을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정말로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단순히 그냥 면허 취소당하게 되면 제가 직업을 잃습니다. 저한테 면허는 그냥 가족들을 부양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 다 얘기하거든요. 뭐 노모를 돌봐야 되고 자녀와 관련돼서 있고 집안에 어떤 병을 가져 치료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많이 얘기하더라도 사실 지금 생계곤란만으로 법원이 쉽게 그 행정처분을 변경해 주거나 취소해 주지는 않으니까 이거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엄중합니다. 또 아까 운전거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운전거리가 약 100m였잖아요. 근데 이 거리에 따라서도 혹시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운전거리는 중요한 기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느 수준으로 책임을 져야 될지를 정하는 게 이제 책임에 대한 양형이라고 합니다. 네. 양형에는 고려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100m밖에 안 했어요. 50m밖에 안 했어요.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책임을 확실하게 감경해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따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리에 네, 따른.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보죠.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라든지 술 마시게 된 내용들 뭐 다 보지만 거리가 짧다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한 일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 이런 논란이 많았거든요. 이번 사건에서는 법이 더 엄격해야 한다는 주장과 또 개인의 절박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변호사님? 아무래도 입법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해외의 어떤 입법례 같은 경우도 좀 봐야죠. 방금 외국인 관광객들 이렇게 사망한 사례들 보면 일본인 관광객들이었는데 네. 일본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드리면 술을 한 잔만 마셨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동승자 물론이고요. 특이한 것은 운전자인 걸 알면서 술을 판 그 가게 주인까지도 처벌하는 아주 엄벌주의입니다. 네. 물론 일본의 경우에 음주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이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책임은 굉장히 강하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항상 똑같은 문제예요. 개인이 갖게 되는 어떤 책임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잘못을 분명하게 처벌해서 이제 일반 예방이라고 하죠. 일벌 100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도 크고 또 피해자에게 주는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사회적으로 경각심도 제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어떤 점을 주목을 해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사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법원의 어떤 판단 경향, 어떤 그 최근의 추세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선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운전거리가 짧았다 이런 것들이 선처의 어떤 사유로 지금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대리운전을 불렀다라는 부분도 안 불렀으면 이게 잡히지 않았으면 결국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는 충분하게 이렇게 쉽게 또 갈 수 있는 나라잖아요. 네. 오지가 별로 없는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법정에서 선처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엄벌하는 그런 결론으로 판결이 선고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선례를 제대로 남기기 위해서 엄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업수당까지 다 받아놓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고소를 한 건데요. 이건 어떤 사건이죠? 네, 이 사안은 2013년도에 일단 모 회사에 입사를 했던 분입니다. 10년간 근무를 했고요. 다만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수당과 관련된 지급 내용으로 조금 갈등을 빚었던 것 같아요. 이 갈등을 빚으면서 이게 잘 무마가 돼야 되는데 서로 이제 골이 깊어지면서 결국에는 임의로 무단 결근을 하게 됩니다. 그랬군요. 이 대표자한테 사장님한테 이제 해고 통지서 발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회사는 또 해고를 이제 명확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급여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겠다. 미안하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해고 통지서를 달라고 요청하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무가 어려우시면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이제 그만두세요라는 취지로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제 요 분은
그러면 이직 확인서와 관련돼서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확인서를 발급해달라 이런 취지로 요청을 하는데 이유는 요 분이 이분이 나중에 이제 실업급여까지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업급여까지 받게 되고 회사는 근로자가 이렇게까지 요청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렇게 상실 신고를 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실업급여까지 다 받아놓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제 해고를 당했는데 이게 굉장히 부당하다. 이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구제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당해고와 관련된 구제 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가 거절을 하게 되면 네. 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네. 바로 이 사안이 그런 행정소송 제기 사안이죠. 그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해고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본 거예요? 네. 명확하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고 의사표시가 정확하게 있어야 이제 그 해고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고등법원까지 이제 판단이 있었는데요. 대표 이사가 이제 회신한 문자가 있었어요. 근무가 어려우시면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요 네. 내용은 요청하는 것은 수당 인상인데 이게 좀 어렵다라는 점을 답변한 거고 현재 상태로 일단 근무를 계속 해달라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이고 만약에 어렵다라면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 이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는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판단한 게 판단을 했군요. 그렇게 판단한 게 법원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해고 의사 표시가 인정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일단 명확하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해고하겠다. 이건 뭐냐면 해고라는 건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이런 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는 사직서 제출을 이제 권고하는 정도고 네. 그렇게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것도 해고는- 명확한 해고 표시가 아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제 단절시키는 게 해고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라는 확정적이고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명확한 해고 의사표시고요. 네. 단순히 이제 사직서 제출하세요.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아무래도 근로자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되냐면 객관적인 어떤 증거나 명확한 것들이 필요한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서면 통지나 이렇게 명확한 문서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이라는 막강한 근로자 보호법이 있거든요. 네. 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고의 이유를 알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고를 언제 할지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단순히 말로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문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해야만 이제 그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중시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사업주가 부주의하게 대응하면은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뭐 감정적으로 많이 즉흥적으로 그냥 나가라. 뭐 그만둬 이렇게 뭐 드라마나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정상적인 어떤 해고 통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또 물리적으로 근로자를 차단한다거나 이게 업무 배제시킨다거나 뭐 사직서와 관련해서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압박한다거나 하면 이런 것들이 부당한 어떤 해고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생활 속의 법 함께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한별 안병환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귤이었습니다. 9952님, 3899님, 7719님, 귤 정답 보내주셨고요. 4128님 정답은 귤. 어릴 적에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할머니는 이걸 밑강이라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문자 감사합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